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6일 오후 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된 이 파장이 좀 커지는 양상입니다. 일단 그 유심 카드가 이게 이제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게 좀 심각한 2차 피해로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또 다른 보안 사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 여기는 대략 220GB 가량의 이제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번호, 이름, 뭐 주소, 전화번호 몽땅 다 틀렸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정보와 이 정보를 싹 조합을 잘하면은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려는 게 아니고요. 이 SKT 해킹에 사용됐던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일부 분석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어쨌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선 악성 코드는 어떤 것이었는지 키사 이제 그 침해 사고 대응 센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침해 사고 대응 센터 보훈나라 쪽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공격된 뭐 이제 정보들이 나왔는데 공격자 IP는 이제 어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후이스 조사해 보시면 나오겠죠. 근데 뭐 그건 제가 보기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실제 그가 저 IP를 썼을 리도 없고 저걸 경유지 정도로 썼겠죠. 어쨌든 이제 악성 코드가 뭐가 있고 해시 값이 뭐다 이래서 시그니처 정보가 공개가 됐고 안타깝지만 분석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만 공개를 하면 이건 뭐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마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 분석에 의한 어떤 결과들이 있을 텐데 이 상세 분석 결과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 아마 제 생각엔 차주나 차차주 정도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응 방법이 조금 아쉬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협 정보를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 후 침입 흔적 및 침해 사고 확인되면 보훈나라를 통해 즉시 침해 사고 뭐 신고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안 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금 유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데일리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SKT 해킹 내용이 이제 백도어 악성 코드 탓이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백도어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뭐 기타 이제 뭐 체계가 부실했네 뭐 어쩐 뭐 이런 거는 그냥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 핵심이 뭐냐면 요 놈입니다. BPF 도어라고 하는 이름이 BPF 도어예요. 요 백도어인데 요 놈이 이제 그 네트워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어요. 이제 버클리 패킷 필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운영체제 가상 머신에서 코드를 실행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리눅스의 이제 그 커널 쪽에 이제 BPF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커널 단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커널 운운해서 즉 쉽게 말해서 OS 단위죠. OS 수준에서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외부 통신이 들어올 때 외부 포트를 여는 대신 BPF 모듈을 활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속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TCP/IP 통신이 아니고 로우 레벨 패킷을 직접 조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대한 특징인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 기사에 보면은 얘가 이제 그 백도어 악성 코드인데 요게 이제 정말 아쉬운 게 이겁니다. 2021년 PwC 위협 보고서에 처음 공개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2025년이니까 네, 4년 전에 공개가 이미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지금 SKT 해킹이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요 공격 기법이 이제 주로 적용된 거는 어디냐면 예, 중국 기반이고 이제 레드맨션이라는 뭐 조직에서 이제 네, 여기가 이제 어쨌든 중국 기반 해킹 그룹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무서운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뭐가 무서운 말이냐면 이 악성 파일 개발에 사용되는 소스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번에 SK텔레콤을 해킹한 BPF도어라는 백도어에 얘의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게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오픈소스로. 네, 그래서 이게 깃허브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무조건 그래서 이제 뭐 과거의 분석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공격했다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가장해서 북한이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제3의 어떤 다른 나라일 수도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내부의 누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누군가가 활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저것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깝지만 이건 이제 몇 년 전부터 유명했던 문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wC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2021년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BPF도어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 분석 자료는 어디냐면 보안 전문 기업이죠. 트렌드 마이크로사에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히든 컨트롤러가 이제 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뭐 어쨌다 어디를 타겟으로 뭐 이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요게 이제 분석되고 기사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트렌드 마이크로의 이 분석 자료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네요. 요게 이제 BPF, 버클리 패킷 필터링 기술을 사용해 중요한 건 이거죠. 소켓 통신이 아닌 로우 패킷 직접 조작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소켓을 아예 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요거죠. 리버스 쉘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원격 제어가 가능했다는 얘기고 이거는 시스템이 탈취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T 내부에 HSS라는 요 요소에 특정 어떤 서버가 있는데 여기에 악성 코드가 올라갔고 이 악성 코드가 올라간 이 타겟 시스템 자체가 아예 해커에게 탈취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원격 제어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네, 리버스 쉘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쉘을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엔 이렇거든요. 어떤 정상적인 사용자가 어떤 컴퓨터에 접속했다. 그러면 이제 쉘 인터페이스가 로그인하면 이게 커서 껌뻑껌뻑하고 명령 입력할 수 있는 그 창 있잖아요. 그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접속을 해서 띄워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죠. 쉘이 떠 있고 이 쉘이 해커한테 접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 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커는 여기다 대고 명령을 남기면 이 서버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PF도어의 이제 내부에 보면은 하드코어된 패스워드도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가 아무나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암호를 알아야지만 접속해 갖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할 수 있는 공격자가 자신에게 맞춤으로 자신만이 써먹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킷을 직접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소켓 통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내부 시스템의 이상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라도 포트 스캔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서버가 굉장히 많으면 이 서버들을 일일이 관리를 사람이 하기 어려우니까 뭐 특수한 변동 상황 없나 이러려고 이제 관리자가 포트 스캔을 하면서 뭐가 열려 있으면 안 되는 포트가 열리진 않았나 이런 거 조사하거든요. 근데 직접 조작하는 방식으로 포트를 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탐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PF의 작동 원리는 매우 심플하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만약에 떠 있다 어떤 서버다. 그러면 이 서버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켓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켓의 본질은 제가 이제 파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파일에다 플러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포트 번호 같은 이제 정보가 조합되면서 특정 프로토콜, 보통 이제 TCP나 아니면 이제 UDP 같은 경우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럼 포트 번호가 바인딩되고 닉을 움직여서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정보 유통이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와이어샤크 같은 것들 있죠? 와이어샤크 같은, 네, 요런 놈들.
그 와이어샤크를 비롯해서 이제 요런 애들은 여기 안에 이제 인터페이스, 뭐 필터 인터페이스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통신을 하고 이걸로 얘를 움직여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적인 소켓 통신 체계를 전혀 안 쓰고 새로운 체계를 써서 통신해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요걸 윈도우 계열에서 하려면은 이제 npcap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아예 수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수업을 보시면 됩니다. 예, 궁금해 하실 분들은. 그래서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건 패스. 지금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건 딱 이거. 패킷을 직접 조작하는 방식이다. 소켓 통신이 아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고 쉘이 제공되다 보니까 그냥 시스템을 탈취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핵심 특징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언급했던 이 보고서 이야기 잠깐 꺼내면요. 이 PwC 보고서에 이제 그 사이버 보안 부분에 대해서 2021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때 뭐가 됐냐? 이 보고서에서 이미 BPF도 공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또 만든 조직이 어디고 이제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이 보고서 안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PwC는 보시는 것처럼 요런 회사고요. 글로벌 회계 및 경영 컨설팅 기업이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네,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의 내용의 그 분석 내용을 좀 더 이어가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APT 공격 그룹에서 뭐 어쩌고 뭐 이런 설명이 나오면서 이게 아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이미 경고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2024년 12월 우리는 이제 그 뭐 비상계엄이 선언돼서 난리가 나고 이러던 그 순간이었는데 안타깝지만 그 순간에 우리나라는 공격받고 있었어요, 이미. 정말 아쉽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속상합니다. 어쨌든 이미 그 공격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만 해당됐던 건 아니고요. 여러 이제 나라들이 다 해킹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집중적인 타겟이 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BPF도의 기능의 옵션도 많은데요. 기능도 이렇게 많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기능이 많은데,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매직 시퀀스 넘버 이런 것도 뭐 변경을 한다거나 뭐 몇 가지 기능들이 또 있고, 하여튼 찾아보면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건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나는 저 백 악성 코드를 열심히 분석해 보고 싶은데요. 나쁜 목적 말고 좋은 목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접속해 보시면 됩니다. BPF도라고 여기에 아예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소스 코드 하나 분석하시면 되거든요. 원하신다면 악성 코드 직접 소스 코드를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픈 소스로 열려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악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의 주체가 뭐 중국이다, 북한이다, 뭐 일본이다, 어디다 이거 특정하시는 거 제가 보기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건을 몰아버리게 되면은 진짜 공격자가 자기가 중국 사람이 아닌데 혹은 북한 사람이 아닌데 뭐 한국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중국이다, 북한이다 이래주면.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당연한 태도인데 어쨌든 이 BPF도 소스 코드가 이게 이제 여기에서 뭐 어디서 공격 뭐 발견이 이게 유래했고 뭐 이런 코드로 이제 구성이 되니 뭐 나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사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디일렉이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 기사도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 유시미키과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공격 기법이 있었어요. 위버엔트라는 수법이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닮아 있었고 이런 식의 공격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을 노립니다. 이런 식의 공격은요, 참고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모든 국가가 다 합니다. 자, 우리나라라고 안 할까요? 네.
그 여러분들이 군사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네, 기술적으로 보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 공격, 사이버 전자전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군사력의 일환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참 그건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요게 이제 위버엔트라는 수법하고도 이제 매우 닮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보니까 이제 2021년부터 아시아 대형 통신사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뭔가 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독특한 거는 이제 인메모리 기반 이제 웹쉘을 사용해서 2차 메모리에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주요 통신 내용은 이제 ACE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탐지를 시스템을 쉽게 우회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위버엔트 기법하고 굉장히 SKT 사건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 기사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 중 한 가지 유념해 볼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요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초기 악성 코드 유입은 피싱 메일이나 웹서버 취약점을 통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일단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사실일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건 단순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일인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APT 공격의 특성상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접근이 용이한 하위 시스템을 탈취한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 넘어가면서 최대한 이제 결국 이제 HSS까지 접근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네요. 뭐 이게 보편적인 시나리오죠. 가장 보편성을 갖는 시나리오입니다.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어야 됐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버들 같은 경우를 지키기 위해서 뭐 EDR 솔루션을 이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이제 SKT에서 하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솔루션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요번에 킹은 방지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성 코드라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걸로 위장한 상태였을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TCP/IP 소켓 통신을 일반적으로 할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예 이제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을 만들어 갖고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 프로토콜 트래픽을 다계층으로 탐지했다라면 됐는데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했다라면 됐겠죠. 네. 근데 말은 참 쉬운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 트래픽, 이 포트 미러링 이거는 좀 틀린 것 같고요. 이 대량 트래픽을 통제하는데 포트 미러링이요. 보통 탭 스위치라고 전문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트래픽을 추출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SKT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잖아요. 그럼 이 네트워크에서요. 여러분 전체 뭐 IX 포인트라고 있어요. 뭐 이런 인터넷 망간의 통신 분야 아니면 그 내부에서도 어마어마한 뭐 통신 트래픽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이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실시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가상 환경에서 뭐 10기가bps 뭐 이런 거 논하는데 이런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테라빗 수준을 논해도 되네 마네 하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술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려면 필요하면 일부는 디스크에 저장한 다음에 정밀 분석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SSD 같은 데 저장한 다음에 이것 저장하는 것 자체가 기술이에요. 많은 기술을 요합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기사에서 이랬어야 했다라고 하는데 말은 쉬운 거다. 저게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안 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네, 보안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SK텔레콤과 관련된 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SK텔레콤을 오랫동안 써왔던 사용자로서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SK텔레콤이 조금 더 이제 보안에다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인력도 좀 많이 뽑아서 이 보안에 대해서 뭐 이제 인력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장비도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많이 갖춰가지고 인프라를 좀 확충해주면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뭐 저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제가 SKT를 뭐 떠나서 다른 통신사로 갈 것 같지도 않은 게, 이게 뭐 우리나라 통신사 해봤자 3개인데 뭐 그 나머지 둘은 멀쩡했냐,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옮기는 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 가나 뭐 이게 모르잖아요. 또 이미 털렸는데 언론에 안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체계를 각 업체별로 잘 찾아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더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